안녕하시길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위치,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가 중요한 거는 위도에 따라서 계절, 경도에 따라서 표준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대륙이나 하천이나 산맥이나 평야나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바로 뭐야?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이거는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지리적 위치하고 방금 얘기했던 수리적 위치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절대적인 위치라면,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그 우리가 이제는 관계적 위치,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수업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영역입니다. 한 나라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영토, 영공, 영해. 그리고 영해 중에서도 우리 거는 아니지만 나한테 우선권이 있어. 그걸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도 오늘 다룰 예정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수특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풀고 그렇게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영역은 땅, 바다, 하늘, 영토, 영공, 영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영토하고 영공은 되게 간단하게 칸이 좁은 반면에 영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해에 비해서 영토와 영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영역에서 땅, 바다, 하늘,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토와 영공에 비해서 바다를 두고 주변 나라, 일본이나 중국과 어떤 다툼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영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특에서도 영토나 영공에 비해서는 영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영토와 영공에 비해서 영해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영토를 한번 가봅시다. 영토는 간단하게 땅이잖아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부속도서라고 하는 거는 그 한반도와 그 주변에 이제는 흩어져 있는 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면적은 22.3만 제곱킬로미터. 그 비교해 보면 남한보다는 북한이 약간 크고요. 우리나라가 좀 좁았는데 바다를 많이 메꾸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국토의 면적이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공으로 가봅시다. 영공은 그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쭉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수직 상공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늘을 보통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이제는 나뉘는데, 그 중에서 영공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권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영공 가지고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공의 중요성이 나날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영해로 가봅시다. 영해는 우리 바다예요.
그럼 영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바다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그 바다에 대한 소유권, 주인된 권리를 인정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다는 내 바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바다에서 어떤 짓을 하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영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 바다라고 할지라도 외국의 선박 중에서 우리나라에 별로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여객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안보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외국 선박 중에서 뭐 여객선, 아니면 화물선, 무역선처럼 우리나라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 바다지만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영해다. 그러면 우리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을 한번 볼까요? 영해를 설정할 때는 뭐가 필요해? 기준선이 필요하지. 그 기준선을 우리가 유식하게 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선에서부터 무조건 그 바다는 12해리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가 바로 영해인데, 그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쓰는 기준선과 그 다음에 직선, 기준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기선은 아주 특별한 경우야.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어떤 특이점이 없는 나라에서는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가 그 나라의 바다, 영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 그럼 통상기선, 일반적으로 기준선은 뭘로 정하니? 라고 했을 때 보통의 기준선은 뭘 가지고 하냐면 썰물 때의 해안선, 유식하게 최, 저, 조, 위, 선. 근데 말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뭐야? 저, 조, 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얘는 결국에 풀면 뭐냐면 썰물 때의 해안선은 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이렇게 땅이 있어. 바닷물은요, 하루에도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 올라갈 때가 뭐냐면 이때가 밀물이겠지, 그치? 밀물이고, 밀물 때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불어나는 그때잖아? 밀물일 때. 아이고, 안 써지네. 그 다음에 하루에 2번씩 또 바닷물이 낮아지잖아. 그럼 그 바닷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얘는 썰물일 때. 그러면 밀물일 때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썰물일 때는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 근데 우리가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밀물이 아니라 썰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뭘 하던 간에 결론은 뭐냐면 기준선, 해안선이잖아? 밀물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썰물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할지 기준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든지 간에 생각은 똑같아. 바다를 더 많이 갖고 싶어. 그치? 그러면 12해리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밀물 때 바닷물이 높아졌을 때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12해리를 가질 건지 아니면 썰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12해리를 가질 건지 그러면 어떤 선택이 바다를 더 많이 갖게 될까? 그치, 썰물대지. 썰물대 기준선으로 해야지 더 멀리까지 있는 바다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해를 설정할 때의 기준선은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통상기선은 보통 쓰는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잖아. 그럼 보통 이건 어디다 쓰니? 해안선이 단조로울 때. 그 다음에 섬이 멀리 뚝
뚝 떨어져 있어.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일반적인 기준선인 통상기선, 해안선, 썰물대의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기준선으로 잡는 반면에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은 통상기선을 이용하지만 직선기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특이하게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해안선이 너무 복잡해서 꼬불탕꼬불탕 하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유식하게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섬이 너무 많아.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다도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경우에는 썰물대 해안선으로 해버리면 그 썰물대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 설정했는데 12해리 바깥쪽에 우리 섬이 있어.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기준선이 되고 그 기준선에서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직선 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통상 기선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통상기선입니다. 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generally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이점이 없다면 보통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요 라는 게 바로 통상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상기선 일반적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은 뭘 기준으로 한다?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최저조위선이라는 건 뭐다? 썰물대의 해안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방금 제가 왜 그 영해를 설정할 때 밀물이 아니라 썰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썰물을 기준으로 해서 12해리까지의 범위가 내 거, 우리 바다 라고 정하는 게 바로 통상기선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한 바다는 어디가 있냐면 동해,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하나만 더 써주실래요? 마라도.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통상기선은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두 가지야. 첫 번째, 해안선이 단조로워 심플하단 말이지. 굴곡이 별로 없어. 어디야? 우리나라의 동해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해안선에서 잘 그 섬이 안 보일 만큼 뚝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미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 설정을 했는데 근데 12해리 바깥쪽에 우리 땅이 있네. 그럼 걔는 어떻게 해? 걔는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섬이 있으면 섬을 기준으로 해서 섬의 해안선, 썰물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12해리까지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영해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해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뚝 떨어져 있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마라도까지가 바로 이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해를 설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직선기선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해는 통상적으로 썰물대 해안선이 기준이 되고 그 썰물대 해안선의 통상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봐봐. 바다라는 게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 어떤 곳은 해안선이 굉장히 꾸불탕꾸불탕해서 복잡하고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바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 다른데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통상기선을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하지만 만약에 특수한 상황인 경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거나 섬이 되게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 선이 기준선이 되고 거기에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서해, 황해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기 서해의 특징은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하고 그 다음에 섬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여기 이 바다에다가 똑같이 통상기선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해안에서부터 12해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손해잖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많은 바다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바다를 가지려면 유리한 기준선이 뭔가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섬들이 되게 많아.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직선으로 연결해. 마치 선 긋듯이 연결해. 쭉쭉쭉쭉 연결한 다음에 이 연결하는 요게 바로 요 선이 뭐가 되냐면 기준선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직선기선이고 여기에서 12해리를 적용해서 영해를 설정한다 라고 알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 요게 지금 육지잖아. 여기에서 보통은 여기에서 썰물 때에 이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해를 설정하지만 섬이 너무 많네. 그럴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은 선, 그걸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기준선이 되고 이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영해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영해 안쪽에 있는 이런 바다들이잖아. 섬과 섬 사이의 바다들을 우리가 안쪽에 있는 물이다 라고 해서 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직선기선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곳이 있겠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심플해. 단조로워. 근데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뭐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통상기선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서해, 남해, 그치? 그 다음에 뭐지?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울산만과 영일만은 얘는 어디야? 동해야. 여기는 동해인데 여기는 동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동해는 뭐라 그랬어? 통상기선을 적용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동해의 대부분은 통상기선을 적용하지만 요 울산만하고 영일만에 있어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해요 라는 거를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동해는 모두 다 통상기선을 적용해? 아니지. X야. 그거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서해와 남해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해요. 이거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직선기선이 되고 여기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를 설정하는 바다는 서해와 남해,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도 울산만과 영일만 기억해야 되고 근데 어떤 바다 같은 경우는 두 나라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도 12해리, 저기서도 12해리 설정을 하면 서로 겹쳐서 이게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서로 이제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영해를 조정할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어디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대한해협이야. 여기는 12해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 바다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몇 해리? 3해리를 적용해서 영해를 설정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배웠어. 통상기선은 일반적으로 설정해 썰물대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리. 그 다음에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섬이 많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은 선, 그걸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디야? 해안선이 단조로운 심플한 경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니까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해안선이 가장 심플한 건 어디냐 하면 동해잖아. 그래서 동해는 통상기선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뭐였어? 섬이 있을 때 육지에서 섬이 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섬 자체를 삥 둘러서 영해를 설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경우는 동해안,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밑에 있는 마라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직선기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해안선이 꼬불탕꼬불탕 하잖아. 그치? 이렇게 복잡한 경우, 이렇게 섬들이 되게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해.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야. 연결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준선이 되고, 이 기준선을 에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선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간척사업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꼬불탕 한 데 있지? 여기를 다 이렇게 막았어. 여기를 다 메꿨어. 여기도 다 메꿨어. 그럼 뭐가 늘어나? 땅이 늘어나지. 그치? 여기도 메꿨어. 그럼 뭐가 늘어나? 땅이 늘어나지. 그럼 땅이 늘어나면 그러면 바다도 영해도 늘어날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영해 안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땅의 면적은 늘어나는 게 맞지. 근데 대신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얻는 게 있어. 내가 땅을 얻었어. 그러면 뭐는 버려야 돼? 거기는 원래 바다였으니까 바다는 버려야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간척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땅의 면적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영해 안쪽에 있는 내수의 면적은 줄어든다. 단 뭐는 변하지 않아?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영해의 범위는 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다. 얘랑은 간척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해하지? 그래서 그 부분은 가끔 오답 그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색깔 좀 바꿔보자. 여기 대한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의 영해는 12해리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12해리가 설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럴 때는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영해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정한 거는 3해리다. 그래서 대한해협은 3해리 직선기선. 그 다음에 서해와 남해는 12해리 직선기선. 그 다음에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는 통상기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는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에 따라 영해의 설정 기준이 다릅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황해와 남해에서 간척을 하여 영토를 넓혀도 영해의 범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면 중첩되는 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3해리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로 활동과 자원 개발, 선박 통행 등이 규제됩니다. 다만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합니다. 아, 힘들죠.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개념 하나 남았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우리가 되게 생소한 말이긴 한데 배타적이라는 말뜻을 알면 아마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배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배는 밀어내다, 뭐 이렇게 배척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타는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을 밀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밀어내고 거기를 누가 차지하는 거야? 내가 차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해 기선에서 그게 기선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통상 기선이든 직선 기선이든 어떤 기준점이든 간에 그 기준선에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에서 영해 몇 해리야? 12해리지? 그래서 12해리를 제외한 바다. 그러면 200에서 12를 제외하니까 실제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은 몇 해리일까요? 초등학교 문제다. 그치? 몇이야? 188해리지. 이해돼? 그럼 우리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림에서 보시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노란색으로 가야지. 여기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이 이렇게 있네. 기선에서부터 보통 12해리를 우리가 영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배타적 경제수역도 똑같은 기준선을 적용을 해. 기선에서부터 몇 해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해리. 200해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00해리를 적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포함돼? 영해가 포함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되는 거니? 200에서 12해리를 빼니까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188해리잖아. 걔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라고 알면 되고,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해수면에서부터 그 바다 속까지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 저기 그 바다와 가장 가까운 나라, 그 우리가 연안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안국에게 모든 경제적인 권리가 있어. 물론 얘네한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내 거는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우선권이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바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와서 개발해도 괜찮아. 근데 영해는 개념이 다르지. 영해는 내 거야. 내 건데 누군가가 들어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건 불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영해는 내 거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내 거는 아닌데 나에게 우선권이 있어. 그치? 그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그런 우선권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물고기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바닷속에 막 석유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게 그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사실 세 나라가 되게 겹쳐져 있잖아. 가까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0캐리, 일본에서 200캐리,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가 겹쳐지겠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200캐리, 중국에서 200캐리 겹쳐지겠지.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누구 거야? 그거를 결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실 그 안에 있는 자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는 안 했어.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뭐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업에 있어서는 요 겹쳐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는 어업협정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어업협정을 그 배타적 경제 같이 사용하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여기 독도 옆에 있는 고기,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바로 한일 중간 수역이 되는 거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지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어업협정을 맺어놨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지. 명칭은 다르지만 두 지역이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현명하게 해결한 부분이 바로 이런 어업협정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끝나거든요.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능 특강 정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제적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 어업활동, 인공섬과 기타 구조물 설치 및 사용 등의 권한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본과는 동해와 남해의 일부를 중간 수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과는 황해와 남해의 일부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해양자원 개발, 해상교통로 확보, 바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